저는 전립선이라는 게 40대부터 나빠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립샘 한의원, 서울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거기서 전립선만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서은경 원장입니다. 한의원 이름이 조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립선이라는 말이 의학적으로는 전립샘이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빼고 립샘 한의원이라고 해서 한의원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립샘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료를 같이 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전립선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 와 정말 그 전립선에 관한 질환을 알고 있는 분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전립선에 대해서 거의 다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전립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전립선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그 한의학 한방 측면에서 정말 이 치료가 잘 되는데 그걸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모르고 계세요. 30년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전립선이 이렇게 중요하고 잘 모르고 잘 치료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환갑잔치가 정말 큰 마을에 다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란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수명은 정말 많이 길어졌고 또 다들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립선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마음속에서 엄청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잠을 좀 편안하게 좀 자면 좋겠다. 그리고 소변 볼 때마다 막 급박요처럼 화장실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장거리 여행 갈 적에 중간에 막 계속 차 세워달라고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질환이 전립선 질환인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인 분들이 없이 거의 다 이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0세 시대를 이제 환영하지만 전립선 치료는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다. 이제 전립선 질환이 나이에 비례해서 막 50대 50%, 60대 60%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노화 때문에 오는구나 라고 늘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고요. 또 실제로 노화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노화 이전에 전립선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혈액순환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전립선은 뇌하고 똑같은 차원의 보호장벽을 가지고 있고 보호장벽이 젊을 때는 사실은 그 임신, 생식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생식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 보호장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이 보호장벽 때문에 조금씩 혈액순환이 안 될 적에 다른 데는 이만큼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여기는 굉장히 많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한번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이제 노폐물 같은 게 쌓이면 이 장벽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노화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립선이 생긴다. 그래서 대개 40대가 되면 누구든지 혈액순환이 이제 심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조금씩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너무 오래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 기사분들처럼 계속 앉아서 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원인 분석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의자에 앉는 부분, 닿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 바로 위에 이제 전립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방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옛날에는 뭐 논밭에서 일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컴퓨터 작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외출할 적에 다 이렇게 뭐 버스 아니면 자가용 이렇게 타고 가니까 전립선이 옛날보다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분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몇 배나 전립선이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외부적인 이런 압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안팎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전립선 환자인가 아닌가 그냥 잠깐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크게 세 종류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배뇨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나 불쾌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세 부류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배뇨 관련해서는 일단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왜 이렇게 자주 마렵지? 두 번째, 소변을 누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 그 잔뇨감이라고 하잖아요. 잔뇨감이 계속 느껴진다. 잠자다가 자꾸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요. 소변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안 나오고 쫄쫄쫄 나온다. 약하게 나온다. 중간에 끊어진다. 또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가서 누려고 하면 5초, 10초, 심지어 막 1분 기다려서 나온다. 이런 증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배뇨 관련 증상, 이 전립선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이나 불쾌감 정도로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통증들이 그냥 하복부, 고환, 아니면 회음부, 허벅지, 그러니까 골반 주변에 이상한 통증과 불쾌감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딱히 뭐 이렇게 엑스레이 혈액 검사상으로 안 나온다. 근데 소변 문제도 약간 있다 이러면 이제 전립선에 고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기능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조루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이 안 되고 이제 중간에 힘이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조루 증상이고요. 세 번째는 쾌감 정도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액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기능 관련해서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전립선 쪽이 조금씩 노폐물이 쌓여가고 있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으려면 첫 번째가 야간뇨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급박뇨인데 야간뇨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되게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깬다 아니면 30분 만에 한 번씩 깬다 2시간 개인차가 있지만 원래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번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러고요. 2번 이상 만약에 잠을 깬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 질환 중에 증상이기도 하고 빨리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수술을 앞두고 오시는 분 꽤 많으시고요.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전립선이 다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전립선이 수술로 치료되는 증상이 있고 수술로 치료 안 되는 증상이 있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설사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수술, 시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결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제거술, 절제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립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가 잘 안 나온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증상들, 야간뇨, 빈뇨, 급박뇨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방광이 관여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전립선을 수술해가지고는 거의 도움이 안 되세요. 잘못된 내용으로 이거 내가 지금 수술만 하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급하게 수술을 하셨다가 바로 더 심해지는 경우 급박뇨, 야간뇨 이런 증상들은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막 조금 더 기다려보지 하다가 결국은 내가 수술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비수술요법도 있다라는 거를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제 전립선은 매우 독특한 장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한번 쌓이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두 개의 장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고 두 번째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그런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약은 합성된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 쪽으로 양방약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딱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약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처방을 받고 나면 평생 드셔라 이런 권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한약 중에 이 전립선의 그 두꺼운 보호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셔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양방처럼 막 평생 먹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약으로는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도 덜하고 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방 치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립선 보시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이 두 개의 길이 전립선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지나갈 때는 정액의 길은 막히고 정액이 그러니까 사정될 때는 또 소변길이 막히고 이 두 가지 길이 Y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길이 사실은 전립선 입장에서는 정자를 보호하고 정액을 사출시키는 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소변길이 곁다리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은 따지고 보면 비뇨기의 어떤 기관이기보다는 이제 생식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서 혈액 장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하초가 허하다, 우리가 이제 신허하다 아니면 하초가 허하다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허에서 오는 전립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성으로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전립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쉬운 방법은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 야간뇨가 양이 많으냐 적느냐 보통이냐 그 소변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깼는데 소변량이 적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분은 조금 더 심각한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농축이 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보다 밤에는 소변을 계속 농축시켜서 소변을 적게 만드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야간뇨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신호성 야간뇨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간뇨가 양은 적은데 자꾸 이제 소변을 본다는 거는 방광이 실제로 한 450cc 정도까지는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맥주 컵 한 잔 정도는 방광을 계속 채워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절반도 안 됐는데 3분의 1밖에 안 찼는데 지금 자꾸 야간뇨가 온다는 건 뇌에서 자꾸 신호가 오는 거고요. 이거 비워내라, 빨리 비워내라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혈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에서 방광까지 문제가 더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방광은 우리 몸에 가장 그 독한 소변을 24시간 평생 보관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고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이 방광에는 3중 코팅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코팅막이 하는 역할은 이 소변이 독하고 독소가 많고 자극적이긴 해도 이 방광이 막아주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인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이 코팅막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뇌에서 이거 이 자극이 힘들고 아파 그래서 빨리 배출시켜 이런 신호로 연결이 되거든요. 야간뇨가 소변이 적으면서 자주 본다 그러면 전립선과 함께 방광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 코팅막을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간뇨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청소가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청소가 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청소 치료법이라는 게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청소가 아니고요. 전립선은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병이고 찌꺼기가 쌓여서 순환이 안 돼서 나중에 커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소변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변기, 양변기에 소변을 보면 이게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는데 치료를 해서 약을 복용해서 나오는 이 노폐물은 전립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립선은 상당히 많은 지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찌꺼기도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보면 이게 찌꺼기가 정말로 나왔구나라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올 때 막 이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찌릿찌릿하고 뻐근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가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청소가 되고 눈으로 보인다.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치료법으로 되는 전립선 청소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진을 보시면 전립선은 크기가 20g밖에 안 돼요. 정말 흔히 우리가 까먹는 호두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생기기는 이제 밤돌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고, 이제 비대해지면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데요. 얘네들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이제 전립선 세포도 이제 생존이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우는 거예요. 표면적을 키우게 되면 이제 혈액이 지나갈 적에 더 많은 산소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포를 자기 몸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그림은 한 3배 정도 커진 건데요. 보통 3배 정도 커지면 60g, 80g, 100g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한계 없이 커지는 유일한 장기가 사실은 전립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립선이 왜 정말 커지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암하고 똑같이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으로 따지면 가장 유명하고 증명이 된 거는 이제 첫 번째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좋겠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많이 이제 상식화됐으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토마토 중에서도 이제 기름에 볶아 먹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은 토마토 케첩 아니면 이제 그 스파게티 소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퓨레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통계를 보면 7배 정도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같은 100g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토마토를 꼭 드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생토마토 아니면 뭐 이렇게 구운 토마토 아니면 기름에 이제 이렇게 덮은 토마토, 그 다음에 퓨레, 카레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좀 좋은 방법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암은 사실은 지금 정설적인 거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가장 그 중요한 이론, 발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암을 일으킵니다. 근데 간암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간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 그 실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건 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아플라톡신을 먹었어요. 되게 이제 땅콩이 변질되면 아플라톡신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런 상한 땅콩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플라톡신을 많이 섭취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걸리더라. 이걸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같은 발암 물질을 많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는데 그거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거의 100% 이제 암으로 발병된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5%까지 내렸더니 거의 제로까지 그 암이 발생이 안 됐다. 이런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도 사실은 서구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 이제 한국에도 지금 전립선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립선 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 그러면, 물론 발암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암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40대부터 전립선 환자가 급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자료인데요. 최근에는 20대, 30대 그 전립선 환자가 50% 급증했다 이런 자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전립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전립선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젊은 분이 전립선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이제 반성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운동을 안 한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 밤새워서 뭐 일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뭔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젊어서 전립선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전립선에 이미 이상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전립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전립선염이 생기는 이유는 뭐 다양한데,
이 전립선염이 노인층보다 훨씬 더 젊은 층에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염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고 안 되면 청소하는 요법까지 이제 좀 진도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 질환은 한마디로 혈액순환 장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전제 조건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40세부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신부 체온이 떨어질 때 방어하기 위해서는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찬물을 먹거나 아니면 찬 커피를 마시거나 찬 맥주를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몸에 들어와서 이 신부 체온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는 게 큰 손해고요. 커피나 알코올이 결국은 몸 전신을 돌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전립선하고 방광까지 도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있었던 그 전립선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음식 종류를 2개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냉커피와 냉맥주 이 2가지는 정말 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전립선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전립선은 사실은 그 골반 안에 들어있고 이제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누가 도와줄 수 있냐면은 허벅지가 도와줄 수 있어요.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이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고 하체 근육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부하가 가는 운동이 전립선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계단 오르기와 등산 이 2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계단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산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많이 다치고 또 겨울에는 막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그냥 계단으로 쭉 타고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이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기랑 등산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목욕입니다. 목욕을 흔히 이제 막 샤워 금방 하고 끝내지 말고 따뜻한 물에 충분히 체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몸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몸을 데피는 쪽으로 이렇게 목욕 습관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좋고 완전히 이렇게 몸을 다 담그는 그런 목욕도 좋은데 충분히 이제 체온이 높아질 정도로 옷을 벗었는데도 하나도 안 추워질 정도까지 좀 꾸준한 그런 목욕 요법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변은 안 참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변이 소금물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많이 썼던 옛날에는 요강이라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 요강에 소변을 담았다 버리고 하지만 나중에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때가 끼어가지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방광 안에 소변을 오래 담아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자꾸 이렇게 소변을 보라고 신호가 온다는 거는 이미 방광이 약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그냥 계속 일부러 참아서 뭐 훈련을 시킨다.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 소변은 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그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피부에 좋다, 아니면 뭐 독소를 배출시킨다, 물을 적게 먹으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물은 갈증이 나면 드시는 걸로 충분하세요. 전립선 환자분들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는 게 맞는데 전립선 환자분들은 더더욱 물을 많이 드시면 몇 가지 이제 손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따뜻한 물을 마셔도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몸이 결국은 차가워지게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환자분들은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을 빨리빨리 배출시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야간뇨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드시고자 한다 그러면 저녁 식사 이전에 조금씩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물을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뱉어내는 식으로 하시거나 또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 중에 보면 입이 말라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입이 마르다는 거는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입이 건조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을 먹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껌을 씹든가 사탕을 뭐 물긋든가 해가지고 입 안에 침이 생기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고 아마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도 가지 않는다. 왜? 신부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 전립선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전에는 이게 전립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좀 밉게 지었죠. 전립 앞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은 뇌하고 같은 수준의 보호장벽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전립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립선은 사실은 소변 문제 때문에 전립선에 관심을 가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립선은 생식기계에 속하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되는 장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 정자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에 고장이 나게 되면 정자가 외부 감염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 정자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지거나 수명이 짧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지만 실제로 이 전립선에 영양분을 주는 것은 전립선액이거든요. 그래서 정자의 영양분 공급도 이제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고요. 정자가 한번 생겨서 임신될 때까지, 그러니까 공안에서 생겨서 임신될 때까지 최대 3개월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수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도 전립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방광 밑에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 이 전립선이 관략근에 아주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 관략근도 힘을 줘야 되지만, 전립선이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관략근으로서 역할을 해서 소변이 새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대개 이제 이 전립선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게 되면 이 관략근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기저귀를 찰 정도로 소변이 흐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은 정말 중요한 장기라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게 결국은 인류의 대를 이어갈 적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아무 그런 독소나 노폐물, 뭐 침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튼튼한 보호장벽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아시겠죠. 골반 깊숙한 곳에 이렇게 딱 넣어놔서 밖에서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하고 그 전립선이 꽤 비슷한 게요, 우리 몸의 그 장벽, 보호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쪽은 뇌, 한쪽은 전립선이에요. 그리고 뇌가 중요하니까 두개골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주 튼튼하게 막고 있고요. 전립선이 중요하니까 이 전립선을 골반 깊숙한 곳에 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죠. 그리고 이 전립선과 뇌가 혈액장벽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밝혀졌느냐 하면,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1900년대 이전에 그 독일의 화학자가 우리 몸에 염색 실험을 해봤어요. 혈관이 빨간색인데 여기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넣어가지고 순환을 시켜보니까 뇌하고 전립선이 염색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새파랗게 되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전립선하고 뇌는 외부에서 혈액이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보호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치매가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혈액장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같은 거, 아니면 뭐 타우 단백질, 기타 노폐물들이 뇌 안에 쌓이면 이 쌓인 노폐물들이 뇌 신경세포나 아니면 뭐 별세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뉴런, 그다음에 신경세포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쌓인다는 측면에서, 이 기능이 장애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뇌하고 전립선은 매우 비슷하고요. 뇌도 똑같은 방식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한번 사례를, 관경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경병이라는 게 이제 미친 개나 아니면 오염된 뭐 박쥐나 원숭이나 이런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한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내면,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뇌를 통과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감염이 되면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돼서 거의 2주 만에 다 사망을 해버리는 엄청난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광견병을 예방접종하는 형태로,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발병되는 데까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물리고 나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방접종이 불가능했던 과거에 이제 1960년대 이전에 광견병에 물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치료법이 지금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광견병을 치료를 했어요. 그 자료가 이제 남아있는데, 광견병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분한테 약을 처방을 받으면 이 뇌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파괴된 뇌세포라든가 아니면 광견병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그런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약인데 뇌하고 전립선은 이렇게 청소를 잘하면 광견병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청소치료법인데 이게 아마 앞으로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확산되면 세계적으로 좋은 의학 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디톡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디톡스가 사실은 단식을 하는 디톡스인데요. 단식이라고 하면 요즘 간헐적 단식도 있고 또 간헐적 단식 아니면 3일 미니 단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단식이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단식 기간을 만약에 이제 문의한다면 저는 최소한 7일 단식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7일 단식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서 불필요한 독소뿐만 아니라 암세포라든가 낡은 세포라든가 죽은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7일 단식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활용되냐면 양계장에서요. 흔히 그 산란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닭을 키우는 그 양계장에서 보통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알을 더 이상 안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싼 값에 이제 넘기게 되는데 이 양계장에서 폐계를 다시 연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모이를 안 주고 물만 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단식인데 7일 동안 물만 먹이게 하고 모이를 안 주면 이게 이제 7일 단식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막 털도 빠지고 막 어지러워서 비실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모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이제 털도 이제 윤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단식 기간이 7일 단식 지나고 나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이제 폐기가 됐다가 이렇게 7일 단식을 통해서 다시 알을 낳게 되면 6개월 정도 더 알을 낳을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인 달걀이 이렇게 길쭉하다 그러면 초라는 탁구공처럼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처음에 이제 초란 낳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6개월 동안에 이 산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닭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자기 몸속에 있었던 수많은 독소나 노폐분이나 이런 것들이 7일 단식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이게 다 청소가 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톡스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기 때문에 굳이 7일 단식이 힘들다면 하루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걸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디톡스라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디톡스가 제가 이제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식을 하는데 직장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해야 되죠. 아니면 또 회식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평일날은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 이제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인가요?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만 3일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3일 디톡스가 7일 디톡스만큼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그 회사원 또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디톡스이기 때문에 3일 디톡스를 제가 책이나 아니면 강연할 때 많이 강조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체중 감소도 되지만 사실은 몸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음료를 비타민 음료 아니면 꿀물 이런 정도의 음료를 준비해가지고 아마 3일만 견디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디톡스가 3일 디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비워졌을 때 굉장히 이제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 이제 디톡스가 된다는 거는 외부에서 독소가 안 들어오는 대신에 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드디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때 좋은 점도 있지만 명현현상도 많이 느껴요. 대표적인 게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숨어있던 독소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또 하나는 뾰루지가 좀 생겨요. 이렇게 가슴이나 얼굴 주변에 뾰루지가 생기면서 이게 독소가 땀구멍을 통해서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갑자기 많은 독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뾰루지 형태로 이렇게 피부 트러블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도 3일 디톡스하고 나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이거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게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여자들은 자기 어디가 안 좋다 이러면은 좀 거침없이 다 드러내는 편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전립선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든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대개는 이제 뭐 한의원이든 아니면 뭐 병원이든 되게 이제 바이럴이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질환 해봤는데 전립선은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없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간호사 선생님은 그래요. 자기 남편이 건강식품으로 이제 전립선 관련 약을 먹고 있는데 밑에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와이프도 겨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가족들한테도 이걸 안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도 좋아졌는데 나 원래 좋았지 내가 이거 치료해서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는 거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질환이고 남자분들의 그런 성향도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저는 전립선이라는 게 40대부터 나빠지거든요. 나빠지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게 독소가 쌓이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치료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오픈하기 싫은 그런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잖아요. 와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안 좋아졌고 그렇게 빨리 치료 시기를 앞당길수록 빨리 치료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